먼저 이제 뭐 공산주의, 코뮤니스트 이런 기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바베프 시절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재산 폐지라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간 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가 되죠. 공산주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걸 제기한 사람들은 직공, 수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직공은 뭐냐면 중세 시대 장인이죠. 장인 제도의 바로 밑에 있는 직공들이죠. 숙련공인데 직공이 되면은 자기 스승인 장인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유랑을 하면서 직업과 그다음에 기술을 배우러다니는 게 직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공들 수공업자들이 독일이면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로 빈이라든가 이런 데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거기서 정치적 망명객들을 만나면서 이 자들이 이제 공산주의 세상을 받아들여서 샤퍼는 식자공, 프루동도 인쇄공, 바이틀링은 양복쟁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공업자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 스승인 장인, 봉건제대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공장제, 자본제 이 가운데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러한 자기만의 기업체죠. 자기만의 경제 기업체를 갖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장인과 자본주의 공장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공업자들의 공동체, 수공업자들의 재산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산당 선언에 나온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수공업자들의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가 공산주의인데 수공업자 아닌 일반 노동자들, 일반인까지도 여기에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재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재산을 갖고 있어서 재산을 출자를 해야 돼요. 근데 노동자들은 재산을 출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일부 재산을 갖고 그 재산을 가지고 수공업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공동체를 가져갑니다. 이걸 이제 바이틀링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사회적 비적,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비적이 돼서 도탈 이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공산주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코뮤니즘인데 이걸 공산주의라고 한 거는 바로 뭐냐면 수공업자들이 중심에서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돼. 그래서 자본론에 나오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된 것들이 사실은 바로 이 수공업자고 이 당시에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프루동도 그렇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원이 바로 이 수공업자들의 재산 공통체인데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면을 거기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공동체죠. 물적, 인적 공동체.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기원이라는 것. 그것들이 먼저 나왔고 그걸 이제 막스가 받아들였죠. 바베프, 바이틀링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스가 이제 플레타 개념도 역시 앞에 나온 선배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든가 이를 쭉 나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 와서 1846년에 와서 자기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기초를 형성하고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그게 정식화돼서 나온 이런 과정인데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첫 번째 공산주의 단계죠. 사회주의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이 두 가지 단계로 고타강령 1874년에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는데 공산주의 단계에 나왔는데 바로 파리 노트에서는 세 단계로 이 공산주의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나오는데 오늘 발표의 주점은 바로
파리노트에 나오는 세 단계의 공산주의 개념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게 제 한 거고요. 마르크스 시대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뿌띠 부르주아들이 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진하는데 공산주의와 다른 점, 공산주의는 혁명론이에요. 이 사회를 부르주아 사회를 타도하고 자본가들과 싸워서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혁명론이었고 이 사회주의는 이런 혁명론 없이 이상적인 공동체주의를 했던 거여서 이 당시에 막스와 엥겔스는 우리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그랬고 다만 이제 엥겔스 말년에 가서는 이런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고타강령 비판에서 첫 번째 단계의 그 공산주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고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레닌의 견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차이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거에서의 노동자 국가라든가 프라르독재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쭉 넘어가고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서 요 인간이 역사적으로 수공업자였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을 갖다가 왜 공산주의를 했을까? 역사적 기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관점 보게 되면 오늘날의 엄청난 생산력과 엄청난 그 사회 간접 시설 네트워크죠. 생산 기반을 볼 때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오늘날 되는 공산주의가 좀 이상한 형태로 되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 연원이 바로 수공업자들의 연합을 수공업자들의 공동체. 처음에는 생산 공동체였고 그게 소비 공동체. 그 다음에 전인격적 공동체가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막스가 그 당시에 자기가 활동했던 혁명가들이 대부분 수공업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단어를 자본론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유와 민주,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루소는 이 평등은 자유의 조건이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 인간의 자유를 하려면 최소한의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등을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막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죠. 거기서는 사실은 평등보다 자유의 개념이 더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들하고 똑같은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 똑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원체 가난과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등의 개념이 많이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공산주의는 이 평등은 자유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평등을 말할 필요가 없는 사회인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이 자유가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평등한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나 중국이나 초창기 현재 사회주가에서는 평등의 문제가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생산력이 발전하면 평등의 문제는 극복이 된다는 거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쭉쭉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파리 꼬문에서 말하는 세 단계의 공산주의.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글을 파리 꼬문의 일부적인 거를 따오고 제가 한 것도 있는데 여기 읽기보다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말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쉽게 설명을 했어요. 볼게요. 자, 여기 저는 이제 이게 이 소유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공산주의를 소유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소유 개념 관점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는 어떤 소유가 있냐면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소유. 그래서 공동소유에는 첫 번째 단계는 좁은 의미의 공동소유. 이걸 쉽게 말하면 지분이에요. 지분.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을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협동조합적 소유예요. 이거 막스 책에서 많이 나오죠. 협동조합적 소유예요.
마지막에는 총유라는 소유가 있어요. 이 총유는 집단적 소유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민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민법이든 이런 개념이 다 나와 있어요. 막스 시대에도 이런 개념이 다 있었어요. 근데 막스가 말하는 이 공산주의 단계를 소유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것만 말하면 자, 좁은 단계 공동 소유에서는 물적 지분의 관계예요.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모든 국민이 여기 당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식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거예요. 모두 다 자본가가 되고 모두 다 이윤이나 이익을 향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에는 모든 인민이 노동자가 된다는데 사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인민이 노동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이 자본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인민이 소유자가 돼서 이제 소유의 문제는 아무도 그걸 불만을 갖지 않아. 전부 다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다 자본가가 되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시설의 지분을 갖고 삼성의 지분을 갖고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우리 국민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소유를 하겠다는 욕구는 안 생기죠. 거기서 문제점은 뭐만 생기냐면 소유 지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 지분의 차이. 그죠? 이런 생기죠. 그래서 이건 순수한 물적 관계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죠. 왜냐면 인간관계는 없고 물적 관계만 되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되는 거. 이 단계를 생각한다면, 사회주의 생각한다면은, 농민에 대한 무상 토지 분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주의 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사회주의 할 때. 소작농들아, 모든 농민에게 농로를 주겠다. 농로는 농민들이 갖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 하면은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무상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농민을 지주화하는 거예요. 모든 농민을 지주화. 모든 농민을 지주화를 하죠. 땅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욕구, 소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적 관계만 있으니까 땅을 적게 가진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불평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인적 관계이면서 물적 관계예요. 여기에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죠. 협동조합. 앞에 거는 개인적 소유인데 여기는 협동조합적 소유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협동조합을 지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노동을 출자해요. 그래서 같이 공동생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생산물이 나오면 그 생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내 땅은 10,000평이 없고 네 땅은 1,000평에 있으니까 물적 관계에서는 10분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노동은 똑같이 노동에서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의와 협동조합의 소유야.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이 소유에서는 자기 지분을 팔 수가 없어. 지분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 협동조합의 구성이 되면은 그 지분을 판매할 수, 그 과정은 뭐냐면 이 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이 없어. 조직에서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탈퇴하지 않은 이상 협동조합적 소유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왜냐하면 일한 만큼 할 때 여기서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그러는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분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분과 일한 만큼 분배를 받죠. 근데 이 지분을 협동조합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이 지분을 협동조합이 매수를 해요. 유상 매수를 해요. 불만이 없겠고. 유상 매수를 해서 각각의 개인의 지분들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분적인 차이가 없겠죠. 지분의 차이가 소멸돼. 이제는 남는 건 출자하는 거는 노동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협동조합 소유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분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일한 만큼 가져간다. 이게 합의고, 총회에서는 이거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 사회가 재생산을 책임을 져요. 거기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 사회가 재생산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미 지분은 앞에서 소각됐죠. 여기 협동조합에서 개인의 지분을 사가지고 소각시켰잖아요. 여기는 지분이라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장할 소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은 집단적 소유가 되는 거고, 분배 문제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 사회가 그 재생산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재생산을 책임진다는 거는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필요한 만큼 가져가냐면, 쌀이 별로 없을 때는 내일 먹을 쌀을 자기가 따로 챙기지만 생산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필요한 거죠. 이 필요한 물자가 너무나 풍부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싸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필요한 만큼의 기준에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나옵니다. 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자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을 생각할 때 타인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나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부하다고 그러죠. 무조건 막 쓰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자제력을 행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개인들은 잉여 물품을 챙겨야 될 그러한 동기가 없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런 세 번째 단계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리 노트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나왔죠.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맹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가 망해야지만 공산주의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잘 돼야지가 공산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욕구는 다 자본가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지 어느 바보가 가난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주 발전해서 최대한 모두 다 부자가 되는 생산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 그때 바로 공산주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를 구분하는 거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적 사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야. 그래, 모두 다 사장님이 되고 모두 다 지분을 갖고 주식을 다 가져. 다만 노동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본가이면서 모두 다 노동자가 되는. 그래서 사적 소유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적 소유가 넘쳐 흘러나가지고 사적 소유가 불필요해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이 첫 번째 단계, 이 공동소유라는 건데 여기서는 물적 관계죠. 그래서 이 주식의 양으로 가서 따지니까 빈부격차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분을 소각시켜서 지분이 없어서 일한 만큼 가져가는데 여기서 막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분에 따라 혹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지분에 따라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어때? 공정한 사회 같아요? 이런 이해관계 사회라는 거야. 이건 이해관계 사회. 내가 손해 안 보는 사회. 그래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논리가 적용되고 부르주아 법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직 인간들은 공산주의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놈이 나보다 일한 만큼 더 가져가네, 덜 가져가네.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어서 아직도 부르주아 법률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공산주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극복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해관계 사회가 아니라 이해관계 사회가 아니라는 거는 자본주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저 새끼가 지분만큼 가져가야 돼.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아니면 저놈이 8시간 일했는데 10시간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지. 누가 뭐 3시간 일했든 4시간 일했든 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구나. 나도 몇 시간 일했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 이제는 부르주아 논리, 이해관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이게 이제 실용적인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욕망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다는 거죠. 사적 소유의 수밀관한 규결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제가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합의로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질적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물질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 재산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 시대에 말했던 수공업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수공업자들이 이 자본주의적 공장과 장인에게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적인 재산 경제 공동체를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필요하는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까지 생물학적 욕구까지도 필요하는 어떤 번식이라 이런까지 모든 전 인간적인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으로 해서 재산과 인격, 그죠? 지분과 노동시간이 되는 합의로서의 공동체,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비로소 두 번째 단계에서 단순한 재산 공동체가 아니라 인격적 성격을 가진 재산 공동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서 나오는 협동조합적 소유고, 그죠?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 다 그런 것들이죠. 자유인의 연합에서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모든 자유인의 개인적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나오고 한다는 거죠. 총의로서의는 이제는 재산이 의미가 없어져. 왜? 지분이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거 소멸돼. 왜냐하면 이 지분이 이 공동체가 이윤을 통해서 지분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자본가에 의한 강제로 몰수하지만 대자본가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로 몰수할 수가 없죠. 농민들 이런 걸 강제로 몰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농민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는 농민이 지주가 되죠. 자영농이 되잖아요. 지주가.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을 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국유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집단적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농민들을 소장농한테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이 단계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 나가는 단계에서를 이걸 설득해야 돼. 어떻게 설득한다고 했으면 제가 한번 했는데 개인의 개인의 소농이죠. 개인의 소농 옆에 어때요? 국영이나 아니면은 공영이나 협동조합 농장을 옆에다 세워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개인의 소농은 도태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개인의 소농들한테 당신들 소농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이 협동조합 농장으로 바꾸자고 설득을 하고 설득을 안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도태되는 거야. 그래서 다 협동조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토에 관한 지분이 있겠죠. 근데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이 지분을 사들여서 되면 이제 지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보통 말하면 국영농장이라는데 국영농장이 아니라 보면 이제 집단화죠. 집단화가 되면서 비로소 여기서는 물적 지분이 필요 없게 되면서 모든 게 인적 관계로 이게 세 번째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타학령에서 말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이렇다는. 그래서 막스가 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러한 공유, 합유, 총후 개념을 알고 있었고, 파리노트에서도 보면 이러한 이 공동 소유의 개념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단계는 사적 소유가 팽창돼서 차고 넘치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사적 소유가 여전히 남아요. 총의에서. 마지막 총의 단계에서는 사적 소유는 폐지되고 공동 소유가 더 이상 이 공동 소유라는 건 뭐냐면 지분에 따른 물질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공동 점유로 갑니다. 개인의 사적 소유가 자연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저항 것 없이. 공동체는 이제 물적 결합처에서 성질을 상실하고 인적 결합처로 된다는 거죠.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더 높은 단계.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나머지 뒷부분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타학령에서는 2단계지만 파리 꼬문에는 3단계였고 막스가 이 법학도 전공하고 그 당시에 특히 막스는 아시겠지만 점유나 소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게르만족 소유라든지
로마족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 단계를 우리가 해석론으로 본다면 순수한 물질적 관계, 그 다음에 물질적 관계와 인적 관계가 결합된 관계, 그 다음에 순수한 인격적 관계,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공유, 합유, 총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총유가 우리가 하는 순수한 인적 공동체, 더 이상 재산에 관해서 다투지 않고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의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